일본 여성 1200명이 지금 단 한 가지 이유로 대기표를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일본 최대 결혼 정보 업체가 아예 한국 남성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를 따로 열었고, 오픈 3일 만에 서버가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고 합니다. 도쿄 엘리트 여성들 사이에선 한국 시골 남편이 도쿄 남편보다 낫다는 말이 밈처럼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여성은 일본 아파트의 겨울은 실내가 냉장고보다 더 춥다며 전기장판 하나 없이 온몸을 떨던 경험으로 인해 직접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고백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일본 내부의 민낯과 이 충격적인 열풍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의 아리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차가움과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죠. 집을 떠나 새로운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살았어요. 아니, 살았었죠. 항공기 캐빈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답니다. 비행기 안에 편안한 좌석 아시죠?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따뜻한 조명도요. 포근한 담요까지. 모두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비행 중에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정작 저는 항상 추웠거든요. 제 아파트는 추웠고 제 삶도 차가웠죠. 마음까지 얼어 있었어요. 그때 제 삶이 어땠는지 그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차가운 아파트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벽이 너무 얇아서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죠. 양치질 하려면 스웨터를 3겹이나 입어야 했어요. 샤워물도 겨우 미지근했답니다.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요. 도쿄의 겨울은 해마다 더 혹독해졌어요. 추위는 더 이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따뜻함과 제대로 된 식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에서 좋은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이 따뜻함과 음식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12월의 어느 날 밤이 기억납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4겹의 옷을 입고 항공기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은 집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항공기 캐빈을 디자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러니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왜 항상 추운 걸까요? 왜 낯선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정작 저는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다른 나라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 얘기가 나오면 눈을 굴리곤 했죠. 한국은 그냥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의 모든 것이 한국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어요. 일본 디자인이 더 뛰어나다고, 일본 시스템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더 문명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죠. 하지만 그때는 자부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어요.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뜻이라고 믿었어요. 가게에서 한국 제품을 보면 일본 제품의 값싼 짝퉁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본 문화를 따라하려는 거라고 여겼어요. 이런 믿음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부분이었어요. 일본은 제 집이었고, 집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앉아 제 집에서 떨고 있을 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집이 이렇게 차가워야 하는 걸까요? 집이라는 건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집이라는 건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일본의 추위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였죠. 외로움과 절망의 문제였어요. 매일 열심히 일해도 결코 따뜻함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항상 추운 게 지겨웠어요. 따뜻함과 음식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싫었죠.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일본이 잊어버린 따뜻함을 이해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이 곧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따뜻한 집이 될 거라는 것도 몰랐죠. 그때는 그냥 추웠어요. 어딘가에서 따뜻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답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 답이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모든 걸 바꾼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또 다른 차가운 도쿄의 아침이었죠. 사무실에서 항공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항공편에서 승객 한 분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기내가 너무 추워서 노인분이 저체온증으로 기절하셨던 거죠.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항공사는 공경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었죠. 왜 비행기를 이렇게 춥게 만드냐고 따졌어요. 그 회의실에 앉아 임원들이 비용 절감과 돈 절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연료를 아끼려고 기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자고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추위 때문에 쓰러진 그 불쌍한 분 생각뿐이었어요. 그 기내를 디자인한 건 바로 저였거든요.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춥고 불편하게 만들어드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얼어붙은 아파트 집에 돌아와서 제 디자인 도면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그은 모든 선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결국 모든 걸 춥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동료 하나코가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한국 항공사와 2달간 일하고 온 거였죠.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가 달라 보였어요. 어쩐지 더 따뜻해 보였거든요. 얼굴에 윤기가 났고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나코가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 항공기 사진들이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기내가 너무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했죠. 좌석들도 아늑해 보였어요. 사진 속 승무원들까지 진심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코가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한국 공항들이었죠. 따뜻하고 밝아 보이는 한국 사무용 건물들도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한국 레스토랑들까지요. 어느새 저는 그녀의 휴대폰에 바짝 다가가서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이런 곳들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항상 춥고 회색빛이고 가난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코가 온돌이라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 말해줬어요. 바닥을 아래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죠. 한국 사람들은 항상 집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신경 쓴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들은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사무실 온도도 항상 편안하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설레는 마음이었죠. 이건 그냥 건물과 비행기 사진들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잊어버린 따뜻함과 편안함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집에 와서 컴퓨터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한국 주택, 한국 일자리, 한국 난방 시스템을 검색했죠. 하나코가 설명해준 온돌 바닥이 있는 한국 집들의 영상도 봤어요. 알아갈수록 제 옛날 믿음들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디자인이 더 뛰어나고 일본 시스템이 더 발전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더 문명화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눈앞의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한국 아파트들을 봤어요.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한국 회사들에 대해 읽었죠. 효율적이고 따뜻한 한국 대중교통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사람들을 파산시키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춥고 가난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실제로는 사람들이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집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아파트에서 담요 3장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 따뜻한 한국 바닥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뜻함이 사치품이 아니라 기본 권리인 곳에서 사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봤죠. 편안함과 안녕을 중시하는 곳에서 일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에는 일본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국은 제가 배워야 할 따뜻함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연한 호기심이 현실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2024년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겨울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차가운 아파트에서 벌벌 떨며 잠에서 깨어났죠. 벽이 너무 얇아서 창문 안쪽에까지 서리가 맺혔어요. 양치질할 때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은 추위 때문에 항상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어요. 36만 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0만 원이에요. 한 달 동안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말이에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거의 제 월급 전부였거든요. 난방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 고지서를 들고 있으면서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따뜻함과 제대로 된 식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였죠. 편안함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이건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춥고 비참하게 존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파산하지 않고도 따뜻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편안함이 사치품이 아니라 기본 권리인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코가 보여준 그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온돌 바닥이 있는 따뜻한 한국 집들 말이에요. 실내에서 코트를 입을 필요 없는 편안한 한국 사무실들도요. 승객들이 따뜻함과 환대를 받는 한국 항공기들까지요. 어쩌면 한국이 제가 찾고 있던 답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몇 주 동안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한국 아파트들에는 겨울 내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놀라운 난방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았죠. 한국 회사들은 직원들의 편안함과 안녕을 중시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한국 대중교통은 따뜻하고 저렴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갈수록 더 설레었어요. 한국은 일본이 잊어버린 따뜻함과 편안함을 이해하는 곳 같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마침내 집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같았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일본 말고는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은 제 집이었고, 제 언어였고, 제 문화였어요. 일본을 떠나는 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옛 믿음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어요. 수년간 한국을 얕보고 살았거든요. 일본 것이 항상 한국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춥고 가난하고 후진적이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증거는 바로 제 눈앞에 있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을 파산시키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더라고요. 한국은 기본적인 편안함이 모든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한국에는 일본이 잃어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이 결정에 대해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어요. 조국을 떠날 용기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힘이 있을까요? 한때 무시했던 나라를 위해 정말로 일본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어요. 이전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죠. 차가운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공기 중에 보이는 제 입김을,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얼어버린 손가락을 봤어요. 이건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차가운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선택을 내렸어요.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편안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찾기로 했어요. 따뜻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곳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제 결정을 말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고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였어요.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일이었죠. 일본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따뜻함을 향해 달려가는 거였죠. 편안함을 향해 달려가는 거였어요. 정말로 집 같은 느낌을 줄 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거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제가 찾고 있던 따뜻한 집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국이 진짜 따뜻함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일본의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따뜻함을 향한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그날 아침에 모든 것이 기억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차가운 도쿄의 공기였죠. 제 전생애가 담긴 무거운 여행 가방도요. 비행기 게이트를 향해 걸어갈 때 뱃속에서 느꼈던 두려움까지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비행기에 발을 디딘 순간 느꼈거든요. 따뜻함을요.
진짜 따뜻함이었어요. 조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고 놀랍도록 편안한 온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비행기 바닥이 발밑에서 따뜻했거든요. 좌석에는 부드러운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등이 편안했어요. 기내 공기는 따뜻하고 신선했죠. 일본 비행기에서 익숙했던 차갑고 탁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바로 제가 수년간 디자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비행기란 이런 느낌이어야 하는 거였죠. 주변 승객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아무도 떨지 않았고 담요에 몸을 감싸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따뜻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승무원들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기내를 다녔어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승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진심으로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그중 한 분이 제게 충분히 따뜻한지 물어봤을 때 울음이 날 뻔했죠.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가요? 비행 중에 창문에 얼굴을 대고 일본이 아래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조국을 떠나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도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무언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시간 후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공항이 따뜻했거든요. 단순히 난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환영하는 듯한 따뜻함이었어요. 발밑에 바닥이 따뜻했죠. 공기는 편안하고 신선했어요. 조명마저 제가 익숙했던 것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 따뜻하고 편안한 복도를 걸었어요. 일본 공항에서는 항상 춥고 바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공항이 사람들을 편안하고 집 같은 느낌이 들게 설계된 것 같았어요. 서울로 가는 지하철 여행도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전철이 따뜻하고 깨끗했거든요. 좌석도 편안했어요. 표값은 도쿄에서 내던 것의 절반이었죠.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었어요. 그 따뜻한 지하철 안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편안함을 이해하는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서울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면서 손이 떨렸어요.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제 것이었어요. 월세는 45만 원이었죠. 약 35만 원 정도예요. 도쿄에서는 춥고 비참한 공간에 그 3배를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마법은 온돌 난방 시스템을 켰을 때 일어났어요.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부드럽고 고른 온기였어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로 따뜻한 바닥에 서 있었죠. 평생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따뜻함이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몇 달간 계속 추웠던 이후에, 몇 년간 따뜻함과 음식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이후에 마침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편안한 방의 따뜻한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게 바로 집이 주는 느낌이어야 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따뜻함이어야 하는 거였죠. 이게 바로 제가 알지도 못한 채 찾고 있던 거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편안함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한국은 따뜻함이 사치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한국은 집이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따뜻한 한국 바닥에 앉아있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옛 믿음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춥지도 가난하지도 후진적이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일본이 잊어버린 따뜻함과 편안함을 이해하는 나라였습니다. 마침내 집에 온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한국에서 사는 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의 첫날 밤 이후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잠을 깼죠. 더 이상 담요 3장 덮고 떨지 않아도 됐어요. 제 집안에서 입김이 나는 일도 없었죠. 따뜻함과 음식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편안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첫 번째 면접은 완전한 재앙이었죠. 너무 긴장해서 한국어가 엉망으로 나왔어요. 단어를 헷갈리고 기본 표현도 잊어버렸죠. 면접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면접 중간에 울기 시작했어요. 조금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추하게 울었죠. 그 따뜻한 한국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편안한 가구들과 친절한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로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꼬리를 내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죠. 차가운 아파트와 감당할 수 없는 전기요금으로 돌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떠나서 다시 항상 추운 곳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한국 분들 몇 명과 엘리베이터에 갇혔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서 멈췄고 모든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면서 한국어로 크게 떠들었죠. 따뜻했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아주 좁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제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벽에 있는 비상 매뉴얼을 찾아서 일본어로 꼼꼼히 읽었죠. 그 다음 그 지시사항을 쉬운 한국어로 번역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비행기 승객들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디자인할 때 배운 대로 목소리를 차분하고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진정하기 시작했어요. 제 지시를 듣고 따라했죠. 수리팀이 마침내 우리를 구출했을 때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였어요. 아무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있던 분 중 한 명이 한국 회사 임원이었어요. 제가 비상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셨더라고요. 제가 차분함을 유지하고 상황이 무서울 때도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왔던 걸 보셨죠.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후 그분이 명함을 주시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면접을 받아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두 번째 면접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비가 심하게 왔는데 사무실 건물까지 뛰어왔거든요. 머리카락이 흠뻑 젖었고 면접 자료들이 비에 젖어서 망가졌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물에 젖어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죠. 젖은 자료를 읽을 수 없어서 마음속 이야기를 했어요. 항공기 디자인과 승객들이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에 온 이후 편안함과 따뜻함에 대해 배운 것들을 말했어요. 한국 면접관들이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 열정을 보셨죠. 따뜻함과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을 들으셨어요. 제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셨죠. 첫 월급날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냈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추운 겨울 동안 난방비를 내는데 도움이 될 만큼은 됐어요.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전화하셨을 때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도 정말 괜찮은지 물어보셨어요. 제 따뜻한 한국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편안한 가구들과 따뜻한 온돌 바닥을 보면서 솔직한 답을 드렸죠. 평생 이렇게 편안하고 집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달 후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했어요. 제가 여기서 찾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왜 일본을 떠났는지, 왜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한지 이해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제 아파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온돌 바닥을 느끼셨을 때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끼셨죠.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때 마침내 이해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날 저는 서울에서 항공기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승객들을 위한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진정으로 중시하는 회사에서 일해요. 매일 편안함을 감당할 수 있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따뜻함이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건 친절함과 편안함, 그리고 받아들임에 관한 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집 같은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곳에서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나쁘게 생각했어요.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줬어요. 한국이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집을 주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